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김상균 저자의 메타버스입니다. 이 책은 SF의 한 장면을 모아둔 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메타버스는 우리 삶에 깊숙이 그리고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책을 읽으며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언택트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며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 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2부에서 5부까지 4가지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부에서는 저자가 생각하는 대기업의 메타버스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7부에서는 메타버스에 관한 질문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의 의미와 메타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위주로 이 책을 읽었으며 그렇게만 읽어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국어를 배우고 대한민국 사람이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는 다양한 세대들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 존재합니다. 책에 나온 것처럼 다음소프트 송기령 부사장은 저자의 세미나 후 마치 처음으로 말을 배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보다 카카오톡을 선호하는 세대를 무조건 비판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메타버스이지만 사람의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증강현실 메타버스는 포켓몬고였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포켓몬을 열심히 잡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증강현실은 스마트폰을 통해 배경과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미지가 화면의 현실 배경에 존재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길거리에 포켓몬은 없지만 스마트폰을 들이대면 포켓몬이 보여 잡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처럼 증강현실의 예시를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증강현실을 3가지의 개념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포켓몬고와 같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보는 현실 위 모습에 가상의 물체를 입히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코카콜라 텔레포트. 텔레포트는 순간이동이라는 의미로 코카콜라에서 핀란드와 싱가포르에 각각 기계를 두고 핀란드에서 눈을 그 기계에 넣으면 싱가포르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장치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를 현실 공간에서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 텔레포트는 책으로만 읽었을 때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동영상을 찾아보았는데 동영상을 보고 난 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야외로 나온 방탈출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새로운 세계관, 스토리, 상호작용 규칙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참가자들이 서로 지키고 소통하는 공간이 증강현실 3번째라고 합니다. 증강현실을 통해서는 판타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하며 저는 보지 않았지만 현빈과 박신혜 주연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역시 증강현실을 다룬 드라마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를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메타버스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에 관한 경험,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적는 것 역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라이프 로깅은 일기라고 하는데요. 일기는 공책, 노트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는 것이지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은 온라인에 자신의 이야기를 업로드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라고 보여집니다. 또 메타버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책에도 이야기하지만 좋아요 횟수를 신경 쓰게 되고 현실보다 빠른 피드백이 진행되는 메타버스에서 빠른 반응의 위로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것에는 장단이 있는 것처럼
라이프로깅 세계 역시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익명성을 가지거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신을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활동적이게 보일 수 있지만 비판적인 글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자신의 현실적인 존재를 잊어가는 등의 모습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그래도 메타버스의 종류라고 생각했는데 거울 세계는 개인적으로 의외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복사하듯 만들어낸 메타버스를 거울 세계라고 하는데요. 구글 어스, 네이버 맵, 구글 맵 등이 거울 세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글 맵 또는 네이버 맵에 항공사진으로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를 보고 그 옆에 카페를 보았을 때 메타버스 안에서는 슈퍼를 방문할 수도 카페를 갈 수도 없기에 거울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내가 그곳을 볼 수 있다는 효율성과 확장성은 있지만 거울한 세계와 직접 연결을 할 수 있지는 않은 부분들을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거울 세계는 거울신경 세포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길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미네르바 스쿨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대면은 없지만 모든 수업을 비대면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진행하며 거울 세계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자동화된 기능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업 집중도와 참여율을 높인 확장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줌 강의실을 활용하는 것 역시 거울 세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자도 모든 교육이 거울 세계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하며 저 역시 이 부분은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도 강의는 온라인일지 몰라도 기숙사를 사용하면서 서로 부딪히며 배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가상세계 메타버스는 게임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신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상현실 메타버스인데요. 탐험을 즐기고 소통을 즐기고 성취를 즐기는 사람들은 리니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을 통해서 현실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을 가상세계에서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경향도 있어 보이는데요. 책에 이야기하는 질문처럼 오늘 나는 얼마나 만족스럽게 소통을 했는가를 물어보고 오늘 나의 소통 중 무엇이 즐거웠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현실에서는 그런 즐거운 소통이 많지 않았지만 가상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가상세계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부분을 가상 세계에서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지만 가상현실 세계에서 충족을 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4가지 메타버스가 우리 주위에 만연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안에서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버스를 더욱 긍정적으로 교육, 기업, 정치 등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책의 219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처럼 아이가 현실 세계의 사람 간 소통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메타버스로 먼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양쪽 세계의 현실과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부모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성인 스스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책에서 제시한 사랑과 애착, 유대감은 개인적으로는 가상현실에서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고 보여지기에 인간의 물리적인 접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언급하자면 X, Y, Z세대가 공존하는 지금 무조건 오프라인 형태로의 소통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형태로의 소통을 강요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 이해, 배려를 우리는 메타버스이든 현실이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너무 허황된 상황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면서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상공간, 메타버스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김상균 저자의 메타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